하락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서도 좋은 지역들, 좋은 단지들 이런 곳들 위주로 자, 그럼 향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망해 주신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뭐가 나올 수 있죠? 원래 12월에 발표 예정이던 주택 공급 보완 대책 미뤄졌어요. 미뤄지고 아직 발표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네. 1월 중순쯤에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잘못 안 나오네요. 발표하면 이제 4단 연속 이제 정책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로 지금 더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97 때 한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97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정책 나오고 그 주에 부동산 불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네. 조금 시기를 조율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규제를 볼 때는 정부 정책이 그 보는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정책이 있고 공급 정책이 있어요. 네. 수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유를 어렵게 하는 규제는 세금 규제예요. 그래서 거래 규제와 세금 규제가 있어요. 규제라기보다 거래 정책과 세금 정책이죠. 이게 부양책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수요를 컨트롤하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빈 땅에 짓는 공급, 그 다음에 땅이 없는 곳에 하는 공급,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요에서 두 개, 공급에서 두 개.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는 수요에서 거래 부분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을 대출을 쪼인다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정책 안에 택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었죠. 뭐 3기 신도시라든가 경기도 쪽에 서울의 빈 땅이라든가 네. 뭐 어디 성대 야구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거의 없었죠 사실. 예, 왜냐하면 논의하고 있지 않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거는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정비 사업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나올 것인지 민간 재개발이요. 공공 재개발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 규제예요. 그러니까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셨죠. 지금 당장 하진 않겠지만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도 마지막에 있다.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장 상황이 올라가면 나온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변수가 없는 한 키 맞추기나 이런 부분들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욕망에서 공포 단계로 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뭐 그 다음에든 지금과는 다른 세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요즘처럼 환율도 급등하고 이 위험한 시기에는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돈부터 다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부터 다 챙기고 있는데요. 약정 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발급,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인 겁니다. 갑자기 돈을 왜 줘?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무조건 챙겨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방법도 너무 쉬운 게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익 120% 보상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참 아정당이 이사, 청소도 잘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까지 해줘서 주변에서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몰라서 놓치고 있던 이런 지원금부터 챙기는 게 진짜 재테크 아닐까요? 그러면 세금 정책 나오면 집값 잡히는 거예요? 그 이전을 봤을 때는 안 잡혔죠. 왜냐면 이게 또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없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세금 규제를 하게 되면 물건이 사라져요. 근데 세금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세를 낮춰주면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보유세도 양도세도 다 올리면 물량은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 봤어요, 제가 또 이거. 지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세 같은 거를 둘 다 높였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이고, 그래서 보유세도 높이고, 종부세도
다주택자들은 더 중과하고 양도세도 다주택자들 중과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또 더 저기 한 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좀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 1주택자들도 집을 안 내놔요.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왜냐면 다 1주택인데 내가 이걸 팔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물건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나 모르겠다. 나 그냥 여기 살란다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물건이 들어가고 시장 거래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수요들이 시장에 얼마 없는 매물을 거래를 찍어버리면 가격이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그게 통상 상승장 중후반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금 규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집값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 만약에 보유세나 양도세 중에 보유세는 올리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나오면 시장에 매물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일단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냐 내리냐, 양도세 올리냐 내리냐인데 보유세는 어느 경우든 올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딱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죠.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런 저희가 상황 진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때 보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고 먼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나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김 작가님도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일반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유세 올린다고 하던데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간을 본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간 봤던 것 중에 발표 안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막 뭐 정부에서 이거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꼭 그거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 보유세 올린다 치면 남은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양도세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근데 올리면 이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근데 내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내리면 국민 정서가 네. 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줄여주고 네. 그래서 이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네.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또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다주택자 많이 줄었어요. 다주택자가 메리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다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렇게 된 지 벌써 뭐 7년, 8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주택자 포커스보다는 세금을 요즘 맨날 나오는 특히 고가 1주택자. 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냐 안 하느냐. 네, 고가 1주택자를 만약에 해요? 그럼 다주택자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유세, 양도세 둘 다 올린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물건을 팔겠냐고요. 네, 안 팔죠. 그럼 매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지금. 그럼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장에 매물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인식하는 게 맞죠. 자, 다주택자 얘기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5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월세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이미 정리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감당할 거냐 양도세를 감당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유세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양도세가 82.5% 내야 되거든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차익이 났으면 8억 2,500을 내야 돼요. 그거보다 차라리 종부세 내고 말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보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유하면 다주택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월세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만약에 종료가 되면 종료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종료되게 되면 아마 전월세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에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더 늘어나지 않는 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좀 결론을 내고 다시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공급 부족 문제 인지하고 계시고 전세 시장 불안도 인지하고 계시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극복의 집값 상승 올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올해 수도권 부동산이라 매매 전세 시장 뭐 예측 좀 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저는 그냥 일개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진 않지만 뭐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나리오와 하락하는 시나리오 혹은 조정받는 시나리오. 그렇죠. 정리하면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대외 변수가 없다면 막대하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올해도 확대 재정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통화량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대출이 꽁꽁 묶여 있는 오히려 그 고가 시장보다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전월세로 인해서 자극받는 수요가 많은 네. 중저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키 맞추기가 나오고,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중저가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매도한 실수요자분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상급지로 몰려오는 이런 순환매 형식의 시장이 그려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환율에서 1,500원, 1,600원, 막 1,700원 막 이러면서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블랙스완이 나오면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에 바로 즉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매매 매물이 아무리 적어도 어려워지고 조정 혹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내가 수요자로서 어떤 네. 스탠스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네.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오는 거, 혹은 대외 변수 없이 그냥 예측이 되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그런 어떤 사이클상 키 맞추기가 나오든 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의 전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간에 대한 값어치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락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오르면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주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집값이 그러면 폭락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죠? 어쨌든 지금 너나 있는데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는 제가 다른 영상 찾아보니까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비싸다는 게 서울 집값이 다 비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비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오른 건 비싼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안 오른 건 진짜 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안 오른 걸 싸다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영원히 쌀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죠. 예. 샤넬만 오르고 유니클로는 안 오르지 않잖아요. 예, 옷값이. 샤넬만큼 많이 오르진 않죠. 그렇지만 오르죠. 그렇지만 오른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럼 샤넬을 못 사면 옷을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종잣돈 저는 요즘에 사회 초년생분들 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 뒷부분에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요즘 2020년대에 들어서 재테크라는 게 제가 30대를 보낸 2010년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2026년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포 아파트 못 산다고 해서 나 마포 아파트 못 사니까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끝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하락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울에서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어쨌든 작년에 뭐 몇 년 동안 있었던 키워드가 똘똘한 채잖아요. 네. 이 키워드가 경기도 지방으로도 가는 건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전국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그 윗지역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전국적인 상승이라는 게 전국이 다 오른다는 거 아니면 이제 전국에서도 인구가 꽤 많은 대도시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좀 오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뭐 대구광역시, 뭐 울산광역시 전부 싹 다 거기서도 상위, 중위 다 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거의 다 모든 전 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서도 좋은 지역들, 좋은 단지들, 이런 곳들 위주로 반응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조금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에 매수하겠다고 콜이 들어가면은 물건을 거두는 일이 나와요, 이미. 요즘 반응이 좀 좋다면서요. 네, 그리고 울산 같은 울산은 경우에는 뭐 난리라면서. 울산은 전고점을 넘은 단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방이 안 된다라고 그냥 알고 있잖아요. 약간 단편적으로. 근데 지방 안에서도 또 도시마다 그 페이스가 다르고, 도시 안에서도 단지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서도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반응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되면 거기도 다 반응을 하겠죠. 지방도 오른다. 말씀하신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한 줄 평만 딱 해준다면? 일단 그 광역시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다 차이점이 있는데 네. 전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매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지방은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매매가가 항상 올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전환 비용이 낮기 때문에. 즉 전세가율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그냥 집 사니까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근데 전세가 떨어질 때는 굳이 내가 전세 떨어지고 임대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매매가도 빠지고 있고 하긴 서울은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임대에서 매매로의 전환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전세가 올라가는 시점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그 반응도가 높은 곳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죠, 당연히.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아파트면은 부산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잘 전환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부산의 신축 아파트, 부산에서 사람들이 너 어디 사냐 하면 나 여기 산다 할 때 딱 들으면 아는 그런 아파트들은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 나 그냥 집 살까? 집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차이 뭐 한 3, 4억 정도 더 주면 사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 시장을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전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러면 울산은 왜 신고가를 넘었느냐? 전고점을 찍고 울산 역사상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그런 게. 그 왜 그러냐? 전세 올랐거든요, 2년 동안. 그러면 부산은 지금 전세 어떻게 되냐? 부산 작년 가을부터 전세 올라요. 대구는 이제 전세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대구는 2027년에 네. 입주 물량이 대구 전체에 1,000호밖에 안 돼요. 대구 전체에. 근데 작년, 재작년에 3만 호가 넘었어요. 각 연도별로. 그러니까 3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공급이. 그럼 전세 올라가겠죠.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 거의 관심이 잘 없어요. 네, 왜냐면 광주가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급등급락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도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광주는 꾸준히 전세가 오르고 꾸준히 그에 맞춰서 매매가 올라요. 근데 물가 정도로 올라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광주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안정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각각의 지역들이 물량이나 이런 거에 반응해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방 광역시에 사시는 실거주자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지방광역시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마포에 여기 산책을 하다가 부동산이 이제 있잖아요. 중개사가 지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우리 뭐 가끔씩 그냥 가격 보잖아요. 전 그거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냥 재테크 채널 운영하니까. 근데 그 가격을 딱 보더니 그 친구가 살짝 현타 온다. 그쵸? 돈이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서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집값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이제 대구랑 부산에 집이 있는데 다 좋은 단지예요. 상급지에. 근데도 마포구가 대구의 상급지보다 더 비싸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뭐 부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누구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5대 강역시의 집값이 당연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만약에 지방에 있는데도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외지인 투자 같은 걸 하잖아요. 돈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면 좀 더 긴 미래를 봤을 때 대구도 살 수 있고 뭐 강주도 살 수 있고 서울에 어느 정도 뭐 중급지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미래가 아니라 한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어디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서울이 낫죠. 그건 이미 정해진 답 같은 건가요?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게 질문이 이런 거죠.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광역시에서 실거주를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김 작가님은 아파트라는 자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아파트라는 자산 관점에서는 당연히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만한 곳,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뉴욕 부동산 살래, 서울 부동산 살래 하면 뉴욕 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 자명한 답이죠. 근데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내 전 재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네, 저도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광역시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주식 투자를 그 메인으로 하는데 내 실거주 집을 마련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근데 외지에 있는 집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토호제 때문에 외부 수요가 이제 유입되는 게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살다가 정책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 같이 2년 전만 해도 마포 아파트 LTV 70%였어요. 그러니까 말F 20억짜리를 14억 대출 내서 6억 갖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지인도 살 수 있었어요. 새끼고. 만약에 내가 관심을 꾸준히 갖다가 또 어느 순간 주택시장 침체가 올 거거든요. 그때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럼 그때는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